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해서 또 강하게 또 달려왔기 때문에 또 쉴만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또 이번 주가 또 지표 공백기입니다. 네. 뚜렷한 지표가 없는 가운데에 오히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가 또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시장에 이렇게 상승에 조금 제동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금리나 관련 전망은 계속 이렇게 엇갈리기도 하고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증시 랠리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힘이 없었는데 간밤에 애플이 AI 칩을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 모델을 선보였지만 주가는 그다지 크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또 드래켄 밀러의 지분 축소 소식에 엔비디아도 매물이 출회됐고요. 테슬라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현선물할 것 없이 미친 듯이 사댔습니다. 네. 반도체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맞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가 힘 있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2730선까지 단숨에 회복됐습니다. 오늘은 또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필요 없거나 받자마자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이 있다면 취소하거나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당연히 쉽지 않겠지라는 마음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반품하듯이 대출 역시 반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대출 청약 철회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유명한 미국 주식 격언이죠. 셀인 메이, 5월엔 주식을 팔아라라는 말인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는 시장 보면 오히려 사야 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연출되는 시장 분위기 살펴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08%, S&P 500이 0.13% 상승한 반면 나스닥홀로 0.10%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흐름 살펴보시면 시총 상위주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대 하락한 반면 인공지능 칩을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 출시한 애플 0.38% 상승에 그쳤습니다. 사흘 연속 랠리 펼쳤던 엔비디아는 1.72% 하락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대체로 빨간불 켰습니다. 구글도 1.8%대, 아마존도 0.03%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55% 상승, 일라릴리도 1.4%대 오른 반면에 참고로 테슬라는 4월 중국 전기차 출하량이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는 소식에 3%대 넘게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연준 의사들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와는 달리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인물, 카시카리 총재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은 횡보하는 반면 경제 성장은 탄력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며 통화 정책이 예상했던 만큼 수요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통화 정책에 대해선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둔화돼 연말까지 2%까지 떨어지는 경우,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해서 횡보하는 경우, 마지막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디스인플레이션이 실제로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멈췄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때까지 장기간 버티는 것이라면서 아직 그 답을 알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폭을 줄였고 나스닥 지수는 결국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국채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4.8%대 오름세 보인 반면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4.4%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가 실시한 580억 달러 규모의 3년물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도 영향을 일부 미쳤습니다. 3년물 국채 발행 수익률은 4.605%로 지난달 입찰 때보다 57bp가 낮았고 견조한 수요를 기록했습니다. 채권과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 국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미국 국채가 돈을 잃지 않고 주식보다 변동성이 적고 인플레이션보다 고정된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작년에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 이자로만 거의 9천억 달러를 챙겼는데 지난 10년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단기에서 장기에 이르는 모든 국채의 수익률이 4% 이상을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불해야 할 이자의 양은 앞으로도 더 상승할 예정입니다. 개별 종목들 실적에 따라 차별화 흐름 보여줬는데요. 디즈니 주가는 9.5% 급락하면서 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나타냈습니다. 국방기술주인 팔란티어의 주가도 15% 이상 하락하면서 기대치를 하회한 가이던스에 대한 투심 반영했고요. 하지만 건강기구업체 펠로톤은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에 15%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의 증산 가능성을 내비친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WTI 배럴당 7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3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요 며칠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 상태 여전히 공포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중에 만약 여기서 이 심리까지 개선이 돼서 유동성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면 한 번 더 증시가 레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심리를 개선시켜줄 주인공이 실적일지 혹은 뜻밖의 요소일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지각생으로 불리던 애플, 본격적인 판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렛루즈 신제품 행사가 열렸죠. 모두의 시선은 레이스에 뒤처진 애플이 새로운 AI 전략을 내보일 수 있을지에 쏠렸는데 긴 공백을 깨고 나온 아이패드가 반격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새롭게 공개된 아이패드 프로에는 AI에 특화된 이른바 괴물칩으로 불리는 M4가 탑재됐는데요. 사측 역시 강력한 인공지능을 위한 칩이라고 콕 짚어 강조했고요. 구체적으로 해당 칩에는 애플의 가장 빠른 뉴럴 엔진이 탑재돼 있는데 초당 38조 회에 달하는 연산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간 홀로 AI 흐름에 올라타지 못했다는 평가를 단번에 뒤집은 것뿐만 아니라 다음 달 열릴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AI와 관련해 큰 발표 계획을 갖고 있다 밝힌 팀 쿡 CEO의 발언에 더욱 기대를 갖게 만든 이벤트였습니다. 애플은 또 데이터 센터 서버용 자체 AI 칩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미 수년 전부터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 당장은 AI 훈련에 초점이 맞춰진 엔비디아의 칩을 완벽히 대체하기보다 여지가 큰 분야로 꼽히는 추론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이미 과거 프로세서 자체 설계에 성공하면서 인텔로부터 홀로 서기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만큼 업계의 기대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 열릴 WWDC에서 피치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동남아시아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도 통큰 베팅에 나섰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향후 4년간 싱가포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확장에 우리 돈 12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약 14년 전 첫 지역본부를 설립한 이후 지난해까지 들인 투자액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최근 빅테크 사이 동남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고 공급망 다각화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아마존은 이번 투자에 앞서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각각 우리 돈 7조, 8조 원이 육박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최근 동남아 순방에 나섰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장 사티아 나델라 역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각각 2조, 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고 이에 앞서 팀쿡 애플 CEO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차례로 방문하는 등 빅테크의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비아디가 미국의 뒷마당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첫 전기 픽업 트럭 공개 행사장으로 멕시코를 콕 짚었는데요. 상대적으로 픽업 트럭 인기가 높은 해외 시장, 그중에서도 미주 대륙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이란 해석과 함께 특히 멕시코를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노림수가 엿보입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장벽 쌓기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비아디는 이를 우회하기 위한 요충지로 멕시코를 눈여겨보고 있는 건데 최근 현지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남미 시장을 타깃으로 한다고 하지만 일각에선 비아디가 멕시코를 대미 수출 기지로 삼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비아디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 자동차도 현지 공장 건설에 뛰어들면서 미국의 봉쇄 전략을 피해 총공세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1.2%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지만 주당 순이익은 1.21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30% 늘었고 시장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줄곧 적자를 면치 못하던 스트리밍 사업부가 처음으로 흑자를 내면서 선방한 건데요. 우리 돈 64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유료 가입자 수도 1억 1,760만 명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스트리밍 사업부의 활약에 올해 가이던스도 종전 20%에서 25%로 높여 잡았는데요. 다만 여전히 아쉬운 매출 때문인지 화요일장 주가는 9% 넘게 미끄러졌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우리 시장엔 오랜만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그중 어떤 업종이 특히 강세를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리기판이 더 이상 꿈의 기판으로 불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당초 올해 안으로 계획했던 시제품 생산 라인을 1분기 앞당겨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9월까지는 파일럿 라인 장비 반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장비 반입을 마치고 준비 작업이 끝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파일럿 라인 가동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기가 공격적인 행보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로는 경쟁사와의 격차를 최소화하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쟁사 앱솔릭스가 2분기에 시제품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자 삼성전기도 유리기판 사업에 강한 의지를 선보이고 있죠. 이렇게 삼성전기의 저력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투심을 올렸는데요.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HP테크놀로지가 11.9% 강세 흐름 보였고 피롭틱스가 6.07% 뛰었습니다. 또 삼성전기의 공급망 구축에 합류한 캠트로닉스는 5.9% 올랐고 삼성전기는 4.57%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HBM 시장을 놓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삼성과 SK의 경쟁을 부추기며 납품을 서둘러 달라는 주문을 내렸는데요. 이에 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역사상 처음으로 HBM 태스크포스와 개발팀에 400명 가까이 되는 임직원을 투입했습니다.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3분기에 HBM3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 10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를 조직했고 나머지 300명은 HBM4 개발팀에 배속했다고 합니다. 경쟁사 SK하이닉스도 이번 달에 HBM3 12단 샘플을 제공하고 또 3분기에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죠. 이렇게 삼성과 SK가 똑같은 사양의 HBM 제품을 두고 같은 고객과 시기에 납품 대결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수주 규모는 약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HBM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DRAM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내년에 30%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소식들의 반도체 관련주들 대체로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YC가 14.78% 뛰었고 리노공업이 호실적 기대감에 8.76% 상승했습니다. 또 이외에 한미반도체가 5%, 삼성전자가 4% 뛰면서 팔만전자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미국의 중국 조선업을 대상으로 무역 제재를 추진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5일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미국 조선업이 아닌 중국과 경쟁 중인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죠. 미국이 향후 중국산 선박에 관세를 부과해도 미국에서의 선박 건조 비용을 생각했을 때 미국의 조선 시장 재진출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미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한국 등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조선가가 오른 것도 조선주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클락스 신조선가 지수는 183.92포인트를 기록해 작년 동월 대비 10% 상승했죠. 선박 건조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조선업 회사의 수익성도 오르게 되는데요. 이런 기대감에 조선 관련주가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HD 현대미포가 7.09% 올랐고 HD 현대중공업이 4.79% 뛰었습니다. 이외에 한화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 모두 3% 올랐고요. 삼성중공업도 2.24%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주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도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은 자사와 앱티브가 공동 설립한 자율주행 회사 모셔널에 1조 2천억 원대 추가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셔널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주도하기 위해 투자 금액을 늘린 것이죠.
또 향후 자율주행차 시장에 대한 전망도 매우 밝은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CMI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 약 2,09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행보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모빌리티 경쟁력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함께 들썩였는데요. 유리기반태와 함께 묶이는 캠트로닉스가 5.9% 올랐고 모트렉스가 4.93% 올랐습니다. 그 밖에 유니트론텍, 라릭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모두 3%대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어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니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만은 편안한 하루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우리가 쉬는 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미증시 훈풍을 더블로 받는 모습이었죠. 특히 시장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8만 전자를 회복하는 등 반도체 단이 좋았습니다. 어제 코스피 2.16% 급등하면서 5월 들어서 처음으로 2,700선을 넘겼습니다. 2,734선까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0.66% 반등에 성공하며 871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외국인은 어제 우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규모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순매수세를 이어오긴 했지만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그 규모가 다소 적었는데요. 어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1천억 원이 넘는 대량의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조 8천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이 7,749억 원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연출됐습니다. 외국인이 1,095억 원, 기관이 1,152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개인만 홀로 2,183억 원 팔자세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총 10위권 전 종목 기분 좋게 상승부를 키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고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에 쏠리면서 반도체 투톱이 날아올랐는데요. 삼성전자가 4.77%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13일 만에 8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8만 1,300원. SK하이닉스도 3.7% 올라 17만 9,600원, 18만 닉스 코앞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대표주들 흐름도 좋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82% 상승했고요.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SC가 독일에서 지난해 3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4년 만에 10배 이상의 시장 점유율 성장을 보였다는 소식에 3% 가까이 날아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여기도 시총 상위권 종목들 대체로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딱 2차전지 기업만 빼고요. 에코프로 그룹의 부진한 실적에 에코프로비엠이 1.33%, 에코프로가 0.79% 조정을 받았고요. 2차전지 전해액 기업인 엔캠도 3.89%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HLB, 가남 신약의 미국 FDA 승인 여부 결정이 임박하자 1.66% 상승했고 셀트리온 제약도 램시마 SC 이슈로 3.77% 플러스권,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인 리노공업이 8.7%, 이오테크닉스가 5.6%의 시세를 냈습니다. 환율은 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2원 70전 내리면서 1,360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5월 8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계속해서 개별 실적 장세가 이어질 텐데 하나증권에서는 우리 시장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버이의 은총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에 너무나 큰 선물이란 뜻이겠죠. 현재 KRX 300 종목 중에
117개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61%의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발표된 기업들의 기준으로 1분기 확정 영업이익이 38조 3천억 원, 추정치 대비해서 약 15.4%의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율은 이익 추세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앞으로 기업 이익을 추가 상승하는 데 선행적인 지표로 여겨지는데요. 이번 1분기 실적은 화학과 건축 자재, 반도체, 증권, 전기 장비, 정유 등의 순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높았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상위 종목으로는 한화오션과 DL,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HD현대일렉트릭 등이 해당하는데 이 기업들은 다음 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장 살펴볼 이슈들 미리 체크하시죠. 일단 오늘도 실적 발표는 이어집니다. 오늘은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뱅크, SM과 신세계, 크래프톤, 롯데렌탈, SK텔레콤 등의 1분기 실적을 공개하니까요. 보유하고 계시거나 눈여겨보신 종목이 있다면 실적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입니다. 곡물주와 LB그룹주가 상승을 했는데 세계 최대 콩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역대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서 국제 콩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신송홀딩스와 샘표 등이 오름세를 보였고요. 아랍에미리트가 국내 벤처캐피털과 손을 잡고 10억 달러 투자에 나선다는 언론 보도에 아랍에미리트가 합작 투자사를 만들 것으로 알려진 ALB그룹주가 상승했습니다. 또 간밤에 애플이 AI를 적용한 새로운 아이패드를 공개한 만큼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미증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엇갈리며 홍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 힘들게 올라온 2,700선 방어하면서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뭐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시장 상승에 좀 제동을 걸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개별 종목들도 좀 강하게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 탄력에 힘을 잃은 듯한 모습이고 좀 시장 방향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뭐 어제 우리 시장도 예. 그랬습니다만 요즘 미국도 그러네요. 지금 이제 다 막 한꺼번에 같이 우 가고 네. 같이 빠지고 하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가는 쪽하고 못 가는 쪽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뉘어지고 또 철저하게 재료를 반영하고 그런 상황인데 뭐 미국이야 지난 한 3거래일 정도 올랐던 거 보면은 이 정도 쉬어가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이 오늘 궁금합니다. 외국인들 어제 진짜 현선물 합해서 뭐 3조 4천억이 넘는데 금액으로 보면은 역대급으로 사들였는데 어떻게 될지 오늘은 또 이제 살짝 미국 장이 후들후들이라고보다 저는 아까 굿모닝 마켓에서 잠깐 저는 의외였던 게 시장의 그 뭡니까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공포와 탐욕 네네네. 지수 그게 어떻게 39까지 내려갔네요. 중립에서 이렇게 공포 단계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장이 이렇게 좋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오늘 또 뭐 상승 요정 또 유동훈 본부장이 나오시니까 또 힘을
불어넣어야죠. 상승 요정. 왜 캠파이어 새벽에 이제 그거 할 때 보면 이제 불이 막 꺼져갈 무렵 되면은 네. 또 이렇게 저 막내 시켜서 좀 더 가져와 장작 이제 또 떼야죠. 네, 그렇게 하는데 요정이라는 게 요정 맞죠? 예, 저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 요정 마음에 드세요? 요정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보서는 뭐 예. 참치형 하시는 분 많은데 훨씬 더 뭐 상승 요정이 더 아니, 좋아요. 그렇죠. 더 캐릭터가 딱 맞긴 그러니까. 하시죠. 아, 그런가요? 네. 예. 슈퍼 마리오 별명은 별로 슈퍼 마리오도 닮으셨고.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뭐 지금 뭐 기사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뭐 인상 가능성도 열어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뭐 상승 제동의 발목을 걸었다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뉴스를 해석을 하기에는 네네. 상당히 좀 불편한 게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식을 지금 판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워런 버핏님께서 뭐 현금을 가장 많이 쌓아뒀다. 예, 버크셔 해서웨이. 아니 그러니까요. 뭐, 예, 뭐 그런 뉴스도 있었고 또 심지어 드렁큰 밀러, 네. 그러니까 이 엑스 소로스 집단의 이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의 연평균 수익률이 지난 30년 동안의 복리 30%입니다. 네네. 이제 이런 분이 엔비디아의 AI 테마가 거품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비중을 축소했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뭐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온 시기와 예. 증시를 보시면은 이 드렁큰 밀러가 비중 축소를 한 거는 이미 벌써 한 달 전이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당연히 버핏 캐시 포지션이 높아졌다는 부분은 이미 이제 전 분기에 대한 부분이죠. 예. 3월 말 숫자로 계산을 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시면은 좀 안 된다. 예. 그리고 저희가 느끼는 시장의 흐름 자체는 보시면은 1, 2, 3월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4월, 5월 달이 좀 쉬어가거나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금리 관련해서 네네. 예,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느냐 이에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거의 뭐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S&P 500이 6일 연속으로 빠지는 것도 나왔었고 그렇죠. 또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의 조정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지난 2주 연속으로 주 초반에는 빠졌다가 주 후반에는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2주 연속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기준금리 전망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금리 올리는 거는 이제 없다라고 파웰 의장이 얘기를 했죠. 물론 다른 연은 총재가 뭐 올릴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낮아졌다고 생각하고요. 금리를 올리지만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네. 숫자를 보시면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도 7월 달쯤 되면은 7월 31일입니다. 네네. 그때의 금리를 내려줄 가능성도 저희는 충분히 있다라고 7월 생각합니다. 달에.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고용 지표라든지 네. 인플레이션 관련된 영향성을 대해서 들여다봤었을 때 저희는 충분히 앞으로 인플레이션 숫자가 이제부터는 저희가 그랬죠. 2월, 3월 숫자는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도 네네. 4월, 5월, 6월 숫자를 확인하게 되면은 아마도 예상보다 낮게 나오거나 예상에 부합하는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올해 많이 내려주면 안 되고요. 한 2차례 내지 3차례 정도 내려줄 수 있을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2차례, 3차례 내려주는데 굳이 빨리빨리 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7월 31일이나 9월 이때 내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또는 2번 더 정도 내려주는 연말까지 그렇게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아마도 이 고용 지표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뉴스 나온 걸 보시면은 네네. 고용 지표 나오고 나서 시장이 올랐죠. 예,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벌써 고용 지표 올려주셨으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가 24만 3천 명인데 발표치가 예상치가 24만 3천 명인데 발표치가 17만 5천 명이 나왔어요. 예. 저 숫자를 보고 이제 뭐 괜찮다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숫자를 갖다가 마사징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3월달 숫자가요. 네네. 원래 발표가 된 게 20만이었는데 네. 그 확정치가 얼마가 나왔냐면 30만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10만이 더 높았다는 예,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은 낮게 나오더라도 그 두 개를 다 더해 보면은 네네.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한 연은 총재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죠. 네. 지금 3.9%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것보다는 임금인 것 같아요. 임금 상승률이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예.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고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을 압력할 건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임금 상승률이 드디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예, 3% 앞에 3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게 나올 가능성은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다. 물론 고용 시장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고용 시장이 좋은 데서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소비가 얼마나 좀 세게 들어올 건지 또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자극할 건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 숫자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게 또 중요하고 있고요. 더 큰 부분은 이제 전체 큰 그림을 봤었을 때 이제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선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숫자인데 계속 빠지고 있죠. 천천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골디락스로 간다라는 의미를 저희는 두고 있는데 지금 이 오렌지색 선은 뭐냐면은 전달 대비 숫자를 곱하기 12 했었을 때. 네. 예,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 이제 그게 얼마나 떨어졌죠? 2.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1년 뒤가 되면 2%대 중반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 된다라는 거죠. 네. 예, 이런 거는 저 정도의 임금 상승률 가지고 엄청나게 뭐 소비를 자극해서 엄청나게 그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올해 연말로 갔었을 때 2%대 중반까지 하락할 거다. 특히 이제 미 연준이 들여다보는 이제 PCE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네. 그 숫자가 지금 2.7%, 2.8% 수준이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낮았어요. 많이 3% 위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네. 올라가긴 했지만 연말까지는 저희는 그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근원이던 헤드라인이던 아마도 2% 중반까지 떨어질 거다. 많이 떨어지면 2% 초반까지도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이 금리인 5.5%는 좀 과장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는 다시 5월 15일 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나오거든요. 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 숫자를 확인할 때쯤 되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걱정을 좀 덜 해도 되겠구나 하는 의견들이 이제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난 2달 동안에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걱정스럽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해 연말까지 뭐 1.5%까지 내릴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은 이제 의견이 완전히 바뀌어서 뭐 올리는 것가 아니냐까지 걱정하시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면 그래도 이제 금리는 내려주겠네. 인플레이션이 있기는 하지만 금리를 올려야 될 정도는 아니겠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바뀌어 갈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주신 저기 이제 전월비 임금 상승률을 이제 연율로 계산해서 한 2.4%. 저렇게 이제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제기하는 우려 중에 하나는 만약에 저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연율로 한 3%대 한다면은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자기 수입 가지고 이렇게 소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임금 상승이 인플레를 못 쫓아가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우려도 있기도 있고 사실 연휴 중에 이제 한번 대형마트에 이제 따라가서 장 보는데 진짜 장난 아니더만요. 예전 가격을 갖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붙어 있는 가격대를 보니까
그 엄청난 할인 마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올랐고 네. 뭐 과일 종류 이런 쪽은 뭐 보면은 뭐 손이 안 나갈 정도인데 야, 진짜 이 어려운 와중에 맥도날드하고 스타벅스 주가 빠지는 거하고 실적 보세요. 그러니 조금 이렇게 중산층 내지는 그 밑에 사람들은 이 소비가 좀 아무래도 제약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워낙에 그 이상 윗사람들의 소비에는 문제가 없고 워낙 뭐 AI 쪽이나 이런 뭐 워낙 선도하는 쪽에서 이제 잘 가니까 그거 하긴 하는데 뭐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주 이제 FMC 이제 전후해서 달러가 많이 좀 약해지고 금리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국채 금리가. 네. 자, 요 부분이 이제 살짝 이제 한 그저께 한 이틀 전부터 이제 살짝 이제 제동이 걸리는 양상인데, 요 금리하고 달러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증시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우선은 그 소비 부분에 있어서 잠깐 설명을 예, 드리자면 예.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금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5%까지 올려 놓은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소비는 기본적으로는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이유가 미국의 소비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위가 심하죠.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에 대학가가 지금 난리랍니다, 미국이. 예. 워낙 그 이제 데모가 많이 일어나서 막 그 프로테스트가 많이 일어나서 뭐 모든 대학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매 운동까지도 막 일어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거쳐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근데 보시면 이제 크록스 같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어제 주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소비는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좀 잘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금리를 가지고 적절한 가치를 이제 구해보는 그런 분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5,200까지 주가가 치솟아 오르면 연말까지 저희가 적절한 그 이제 4.5% 금리가 똑같이 유지가 된다고 치면 연말까지 더 이상 오를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들었으면서 너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조정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서 한 2달 정도는 들여다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S&P 500 기준으로서.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시면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시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한 4%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다. 10년물? 예, 10년물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4%까지 내린다가 아니고요. 10년물이 그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지금 보시면 이제 거의 4.7, 4.8%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다시 떨어져서 지금 이제 4.5가 깨져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추세가 천천히 일어나면서 연말까지 4%까지 간다라고 계산을 하면 저희는 적절한 S&P 500이 5,800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연말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요즘에는 5,700 얘기들을 하시는데 충분히 그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는 한 5,700 정도에서 5,800 정도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근데 그 다음에죠. 그러니까 올해는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금리가 계속해서 3.5% 정도까지 떨어져 준다. 그리고 이 올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집어넣고 또 이익 증가율을 집어넣고 하면 내년 연말 또는 내후년 초까지는 적절한 가치를 계산했었을 때
7천이 넘어갑니다. 네. 앞자리 수가 7천이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40%의 상승을 앞으로 2년 동안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연복리가 두 자릿수 10%가 훨씬 넘는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각 자체가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집어넣으시면은 주식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는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계산을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같이 지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별 종목만 잘 골라내면 충분히 연간 단위로서 뭐 20% 가까이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를 찾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만약에 금리가 다시 막 올라간다. 네. 이러면 또 달라지겠죠. 예, 만약에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4.5%를 반영했었을 때의 적정 가치가 5,400 정도 된다면 예. 금리를 5%를 반영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5,100포인트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에 S&P 500이 빠졌었을 때 네. 4,000 앞자리가 4자로 바뀌기도 살짝 했었죠. 네. 예, 그 정도. 왜냐하면 금리가 5%까지 갈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로는 5%까지 갈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4.5%에서 낮게 가면 이제 3.5%로 2년 뒤에 간다면 예. 저희는 충분히 지금 주식에 대한 투자는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그 워런 버핏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뭐 개인 투자자가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지금 보니까 현금 보유액이 우리 돈으로 한 272조 원 이게 증가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근데 어디에서 비중을 축소해서 이렇게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지 왜 또 현금을 쌓아두고 그렇죠. 있는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자, 뭐 예를 들어서 드렁큰 예. 밀러 같은 분은 예. 연 수익률 예. 지금 얼마를 창출해내려고 하시냐면 뭐 거의 본인의 그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네. 복리 수익률 30%를 창출하시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런 포트폴리오 가져가면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지금 워런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가 투자 수익률로 계산을 하시면은 네. 연평균 한 10%대 조금 넘게 나와요 복리로. 네. 예. 그거는 S&P 500보다 살짝 높은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이루어내려고 하는데 이분이 하려고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을 줄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자, 지금 한번 보시면은 1,890억 달러의 현금을 들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여기 보시면은 숏텀 트레저리예요, 거의 대부분. 숏텀 트레저리라는 건 단기 채권입니다. 네네. 3개월, 6개월짜리. 예. 근데 지금 미국의 3개월, 6개월짜리가 얼마죠? 5%가 넘어요. 5.3이에요. 그러면 연간 수익률이 요것만 들고 있어도 괜찮은 거죠. 그냥 이게 망할 리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예. 정부가 망할 리는 네, 없는데 네. 5.3%는 깔고 가는 겁니다. 음. 그죠? 그리고 또 애플도 원래는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냐면 애플을 한번 보시면 이걸 이제 배당 수익률과 비교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자, 지금 현재 S&P 500을 투자를 한다면 왜 자꾸 이제 S&P 500을 비교하시면서 워런 버핏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S&P 500의 이 배당 수익률이 1.4%밖에 안 돼요. 네. 그죠? 네. 근데 왜 그럼 애플을 들고 가시냐? 그러니까 애플의 비중이 거의 뭐 40%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엄청 그렇죠. 크잖아요, 예, 비중이. 예. 근데 애플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튀었죠? 네. 왜 튀었을까요? 배당 수익률로 계산하시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 부분을 계산하시면 4%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이기 때문에 S&P 500보다 2배 이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 S&P 500은 또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부분을 집어넣고 계산하시면은 한 2.7% 나옵니다. 네. 자, 그럼 2.7% S&P 500에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국채에 투자했을 때 5.4% 나와요. 국채가 낫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아.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의 수익률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연 복리 수익률이 S&P 500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투자를 하는 거죠. 예, 투자 수익률이 연간 10% 이상이 날 수 있는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펀드 사이즈가 크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현금을 투자를 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부분도 계산을 하고 예, 그리고 또 보험회사를 쓰시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레버리지가 걸려요. 그래서 거의 그 이자를 안 내는 걸 가지고 5%를 낸다. 근데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10%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분이 뭘 했다. 그래서 뭘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한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럼 애플을 팔았다. 네네. 그럼 애플 파셔야 되나?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애플을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일드 자체로 계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4%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AI 관련된 뭐 지금 M4인가요? 예, 뭐 나온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여태까지 그 IoT를 가지고 그 아이폰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 사이클을 완전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기기를 통해서 확장성을 만들어냈던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이 AI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게 애플이 할 건지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할 건지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태까지 그런 레거시라고 하죠. 여태까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의 투자는 뭐 유지시키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또 워런 버핏의 입장에서는 이걸 다 판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발언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금 이슈 때문에 비중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뭐 드렁큰 밀러의 네. 왜 그러면 엔비디아를 파냐? 네. 예?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포트폴리오가 고 엔비디아 비중이 비슷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엔비디아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30%를 가져가셨으면요. 올해 연초에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3월 달까지 수익률이 얼마가 들어오냐면 그것만 가지고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30%가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이미 3개월 만에 30% 수익률 달성하셨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너무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또 따라서 엔비디아를 막 던지고 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약간 간단하게 얘기하면 뒷북치는 케이스가 됩니다. 좀 더 앞서 나가시는 게 맞겠고요. 저희는 지금은 여전히 그 모든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빅테크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많이 들고 가시는 게 맞다. 네. 뭐 굳이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걸 하시기에는 세금까지 감안하신다면 그건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아까도 유 본부장께서 이렇게 언급해 주셨지만 드루켄 밀러가 엔비디아를 팔았다는 얘기가 어제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워렌 버핏이 애플 지분 한 13% 줄였다는 것도 지난 분기 얘기인데 큰 손들은 큰 손이네요. 그때 보면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밀려요. 맞아요. 시장도 전체적으로 밀렸지만 하기야 그 종목들이 밀렸으니 지수도 밀렸겠지만 큰 손들은 큰 손들이고 보니까 그랬다면서요. 아니 그 뭐 1,890억 달러 어마무시한 돈 우리 돈으로 272조 원. 주총에서 그 많은 현금 쌓아두고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했더니 버핏 대답이 날아오는 공이 마음에 들 때만 스윙한다. 이 말은 지금은 당신이 보기에는 지금 딱히 돈 넣을 데가 없다. 그리고 뭐 단기채만 넣어놔도 5.3%, 5.4%인데 이게 어디냐 하는 거고 내가 무슨 뭐 캐시우드냐. 어떤 때는 막 따블 났다가 어떤 때는 반토막 나고 그게 아니고 나는 꾸준히 간다. 이런 얘기도 되겠고. 그렇죠. 그런데 AI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워렌 버핏의 나이는 잘 아실 때고 드루켄 밀러도 53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보면 벌써 73세, 뭐 74세 이래요. 70대, 80대 노인들을 이제 90 바라보는 그분들이니까 뭐 옛날에 어르신이란 표현을 썼지만 요즘은 이제 조금만 저렇게 하면 이제 꼰대 소리 듣는데 자 꼰대다운 어떤 AI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꼰대다운. 예. 옛날에 우리 뭐 각 그 마을마다 있는 그 아주 그 뭡니까 그 행실 나쁜 애들도 그 70, 80 지팽이 짚고 덜덜 떠시는 그 어른들 앞에서도 꼼짝도 못하고 뺨도 맞았지만 요새는 어딥니까 꼰대 그냥 가 뭐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만 자, 이 꼰대분들의 이 AI에 대한 우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AI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심지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 굉장히 AI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서 누가 머스크가? 머스크는 네.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누구죠? 그 오픈 AI의 예. 샘 알트만. 네. 그 아저씨는 뭐 그냥 여기저기 뭐 엄청나게 네.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고요. 그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AI가 핵무기 이상이죠. 그렇죠. 그 위력이나 영향력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올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걸 두려워해서 그냥 묻을 수는 없고요. 네. 이미 이제 벌써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열심히 뭐 운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할 때 있어서도 올바른 방향의 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하는 거죠.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를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투자는 하셔야죠. 예, 근데 이제 워런 버핏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미 벌써 엄청난 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GDP 성장률 2, 3%인 국가에서 연수익률 10% 이상을 창출해낸다. 충분하다 이거죠. 네.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사회에 좋은 영향이다. 굳이 이쪽에 뭐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 당연히 우리는 전 세계 GDP의 겨우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고 2%도 안 되는 예. 국가에서 여기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성장을 할 거고 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서 묻어두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투자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은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저는 참 사실 기대가 되는 부분이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참 AI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잘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 1, 2위가 뭔지 아시잖아요. 예, 테슬라와 엔비디아. 엔비디아.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꼽으라면은 그 두 종목이에요.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 거기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어제 주가가 15% 폭락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이들 또 두려워하시지만 보면 별로 두려워 안 하세요. 그런 종목을 사 모으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AI 산업에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지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이 얘기를 제가 해외 언론에 가서도 그 네. 얘기를 막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AI와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성장성, 이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뭐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 로봇 산업 관련된 부분 플러스 알파 AI와 더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감안하고 또 전기차와 연결시켰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이 두 대표적인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정답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속 개발해 나간다면 충분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국 관련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들여다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뭐 코퍼 가버넌스 이슈,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지배구조 이슈 이건 다른 얘기고요. 예.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지금 어쨌든 투자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장성을 보고서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죠. 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2,730포인트입니다. 어제 외국인 현선물 매수로도 코스피가 많이 올랐죠. 오늘 장에서는 좀 숨고르기가 좀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도 0.28%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6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이미 어제장에서 5% 가까이 올랐죠. 오늘 좀 쉬어갈 걸로 보이고 호가에서는 81,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도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77,500원. LG에너지솔루션 1.6%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385,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04,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하락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241,500원이고 기아, 셀테리온은 보합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8% 하락 예상되고 지금 호가는 403,000원이고요. 네이버가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3,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BM이 지금 0.6% 하락이 예상되고요. 최근에 나흘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졌고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호가는 22만 1,500원, HLB는 0.4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치료가는 10만 4,900원, 에코프로 0.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9,9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치료가 18만 원, 엔캠이 2% 약세가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는 25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HPSP 리노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노공업은 호가 보합 예상되고요. HPSP는 0.7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치료가는 38,200원. 셀트리온지약 1.3% 상승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오테크닉스는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4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는 보니까 또 그동안 쉬어졌던 바이오 섹터 쪽으로 좀 순환매가 좀 예상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시장이 사실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건전한 네, 상승 그렇죠. 아닐까요? 예. 네. 급하면 체하니까. 네네. 예. 달리기를 해도 너무 급하게 달리다 보면 또 돌풀이 채이니까 예.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그러면 딴 거 없습니다. 장 열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어제는 무슨 완전 걸신 들린 듯이 현물 선물할 것 없이 예. 막 그렇게 사재 끼고 네네. 옵션도 보니까 콜 쪽으로 완전 치중을 한 그런 네. 느낌이던데 하루 만에 또 약한 모습 보일라나 아니면 또 완력을 휘둘러나 궁금해지네요. 저기 유 본부장님께서도 운용으로 잔뼈가 굵으시고 리서치도 쭉 하셨지만 우리가 흔히 외국인 하는 저쪽에 저 선수들 진짜 잘합니까? 보시기에 어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왜냐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사면은 장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이들이 막 대거 팔면은 밀리니까. 네. 예. 글쎄요.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있는 거고요. 검은 머리 외국인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단기적으로의 시장 변동성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큰 어떤 물줄기의 투자가 일어날 때는 그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사이클적으로 봤을 예. 때 우리가 경기 민감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경기 민감한 산업들이 다 더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네. 예,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수급 중에서 그러니까 롱 온리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롱 온리.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아니고 네. 샀다 팔았다 하는 쪽이 예, 아니고 그쪽이 드렁큰 아니고. 밀러가 아니라 그래서 워런 버핏 요거의 예, 차이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온다면 그건 투자를 하셔야죠.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타이밍상 반도체 산업과 예.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들여다볼 만한 타이밍이다. 예. 말씀 지금 난 실적- 김에 그러면은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쪽 해서 먼저 미국에 그리고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하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싸죠. 우리가 네. 여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로 놓고 보면은 네. 예, 마이크론 둘을 봤었을 때 예. 네네. 다 HBM 만들고 예.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지금 예. 마이크론 아주 작죠. 예. 네. 예, 거의 지금 현재 매출만 놓고 보면은 거의 SK 하이닉스가 거의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예. 이제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예.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계산하면은 거의 한 40% 할인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비교했을 때.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쌉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전 세계 모든 이 AI 관련된 주식들을 가지고 이제 쭉 리스트를 해서 적절한 가치를 구해보거든요. 네. 예, 그러면 1등이 어떤 기업이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죠. SK 하이닉스입니다. 그 정도로 쌉니다. 저희가 싸다. 볼 때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점점점 이제 이쪽에 대한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예. 또 싸 보이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물론 제가 보는 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PER, PBR만 보는 게 아니고요. 예. 성장 속도와 자기자본 이익률과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합니다. 어쨌든 두 종목 다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도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지금 현재 그러면 상황에서 그 얘기를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자 개장합니다. 네, 5월 8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닷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나스닥은 4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시장의 해석은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상승 발목을 잡았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개별 종목 주가들 흐름 자체는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제 관건은 어제장에서 많이 매수해준 외국인 매매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 현선물에서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행보를 나타내는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으로 2,731포인트, 코스닥도 약보합권이네요. 86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7% 떨어집니다. 지금 88,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8% 내림세 178,000원. 8,000원이네요. LG에너지솔루션이 0.38% 떨어집니다. 39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 올라갑니다. 79만 6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7% 하락합니다. 6만 6,400원이고요. 현대차는 보합입니다. 24만 2천 원. 기아가 보합으로 11만 5,700원이고요. 셀트리온이 0.3% 상승합니다. 19만 5,1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7% 하락하면서 40만 3,500원. 네이버가 0.8% 떨어집니다. 19만 3,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0.9%, 1% 하락합니다. 닷새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주가는 22만 1,000원이죠. 22만 500원까지 좀 떨어지네요. HLB 0.38% 하락합니다. 10만 3,700원. 에코프로가 0.7% 내림세로 9만 9,8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0.5% 상승합니다. 17만 8,300원. 엔케미 2% 약세네요. 25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PSP가 지금 현재 2% 약세 37,700원, 리노공업도 0.6% 떨어집니다. 29만 6,0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은 0.5%, 셀트리온제약 보합이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약보합으로 17만 6,400원, 이오테크닉스는 올라갑니다. 0.6% 상승하면서 24만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네요. 0.4% 내림세로 24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장한 종목 있죠. HD 현대마린솔루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초가 기준가 자체는 83,400원. 이게 이제 수요 예측을 했을 때 공모가 상단, 최상단에서 이제 결정이 됐죠. 83,400원. 이른바 뭐 4배까지 상승한다라고 보면 이제 33만 3,60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41% 상승하고 있습니다. 11만 7,100원이고요. 사실 지금 증거금만 14조 원이 몰린 상황이었고 지금 뭐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 매출액 자체가 한 1조 원이 좀 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이 되죠. 주가 자체는 기준가, 공모가, 시가는 83,400원이고 대비로는 40% 상승하고 있습니다. 11만 8,100원 선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섹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료 관련주가 좀 올라가네요. 지금 미래생명자원이 13% 급등합니다. 지금 5,4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일사료도 5% 상승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5,380원, 그리고 팜스토리도 2% 상승 중이고요. 사조동화원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1,017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남해화학도 0.5%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곡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도 사료 관련주 말고는 원전 관련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순매수하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순환매가 유입되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1%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300원이고 그밖에 한전기술 2.5%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우리기술도 2% 상승 중이고요. BHI도 2.4%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전 KPS도 2% 이상 상승하면서 36,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원전 관련주들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뭐 조선기자재 쪽은 앞서서 보셨다시피 이제 HD 현대마린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지금 조선기자재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밖에는 이제 해운주라든지 은행주들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주 내에서는 이제 페노션이 지금 3% 상승으로 4,355원이고요. 대한해운 그리고 흥하해운도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그 밖에 HMM도 1.7% 상승하면서 16,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행주. 확실히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주가 움직일 때 조금 시세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제주은행이 지금 2% 상승합니다. 13,8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도 1.3% 올라갑니다. 우리금융지주도 0.6% 상승 중이고요. KB금융도 1.4% 올라가면서 7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곡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또 음식료 섹터까지도 지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음식료 쪽에서는 샘표식품이 지금 3% 상승 중입니다. 3250원. 그리고 동원 F&B도 3.4% 상승하면서 39,000원이고 CJ제일제당도 2% 상승하면서 34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조동원, 우듬지팜 1%에서 2% 상승 중이고요. 대상도 1%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송홀딩스도 12% 급등합니다. 8,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코스피는 상승으로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수급 상황 보시게 되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226억 원 순매수, 기관도 17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35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개인이 삽니다. 313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8억 원, 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는 그래도 매수 보여줍니다. 1,544계약 지금 외국인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지금 보합이네요. 1,360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도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어정쩡한데 위치해 있죠. 네, 어정쩡. 말 그대로 어정쩡하고. 예. 외국인은 지금 뭐 선물은 사고 현물은 팔고 있고. 네. 이것도 좀 어정쩡하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환율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 급락보다도 이렇게 우하향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조금 다소 이제 질서 정연하고 네. 달러에는 뭐 아마 환투기 세력들이 당장은 이제 못 달라들어서 워낙 BOJ가 세게 나오니까 그래서 뭐 154엔대 후반입니다만 이게 뭐 160 열자고 하다가 여기까지 밀려난 거 아닙니까? 요것도 무슨 뭐 모멘텀 있기까지는 고만고만해서 환율은 뭐 당분간은 진짜 이 어정쩡한 레벨에서 그렇겠네요. 일본 니케이도 현재는 약하게 시작을 했고 우리 코스피는 지수는 양전했고 네. 외국인들 수급 현재로서는 고만고만하고 예. 뭐 얼마든지 급하게 며칠 올랐으면 더 있을 수 있는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상승요정님 무슨 말씀하시다고? 상승요정. 그 반도체 섹터 쪽 얘기를 좀 해주셨던 걸 기억을 해요, 저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반도체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좀 이제 미국의 어떤 이 경제를 봤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축률이 마이너스로 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이렇게 너무 높으면 민간의 소비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경기 침체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 그걸 생각한다면 반도체 쪽도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고점 찍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임금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덜해지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아까 핵폭탄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 AI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지금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실질 성장률이나 명목 성장률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비교하는 게 이제 지금 보시면 왼쪽 그리고 중간 지금 현재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저게 이제 명목 성장률인데 계속 5%대 중반의 이 경제 성장률을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 닷컴 버블 터질 때까지 네. 거의 뭐 10년 가까이 계속 보여줬었어요. 이때가 엄청난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오는 시기고 이때가 정말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미국 증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제 또 5%대 미만 수준이지만 그래도 5%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줬던 시대가 이게 이제 인터넷이 IoT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이때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뭐 다 아시겠지만 애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지금은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급락을 했었죠. 왜? 코로나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양 정책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난 몇 년간 계속 그 긴축 정책을 썼죠. 예.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명목 성장률이 제가 볼 때는 AI의 어떤 성장성만 있다면 계속 유지될 거다.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정확하게 5.5%입니다. 그게 1사분기예요. 명목 성장률. 네. YOY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런 수준으로서 쭉 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 이번 사이클이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이 AI 사이클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도 AI 관련된 종목들을 선별만 잘하시면 좋은 성장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 부분을 정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셔야 된다. 네. 이제 금리는 90년대부터 2000년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금리는요 높게 그냥 유지됐어요. 살짝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이제 계속 유지가 됐고요. 그런 가운데서 계속 성장률이 5.5%가 나왔단 말입니다.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죠. 네. 지금 현재의 금리를 가계와 민간 기업들은 감당 가능하고요, 미국은. 네네. 근데 정부가 좀 감당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5%대 금리면 그래서 옐런이 계속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재무장관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단기채로 하죠. 네. 그건 이제 만기가 되면 이제 다시 발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 줘야 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 폭을 줄이려면 그러니까 얼마까지 떨어뜨려야 되냐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한 3.5% 정도까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금리 시대가 만들어질 거고 그 정도의 금리면 또 달러도 여기서 더 강세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약보합세 정도 그러니까 100 수준으로서 달러 지수 인덱스로 보시면 지금 뭐 104 정도 105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고 금리와 환율보다는 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 거고 이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무엇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지금 2분기 GDP 전망을 보시면은 그 3.3% 정도 수준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거는 1, 4분기에 그 GDP 성장률 1.6%밖에 안 나왔어요. 실질 성장률이. 근데 인플레이션은 막 3.7%가 나왔습니다. PC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확인하는 숫자들은 반대로 갈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떨어져주고 실질 성장률은 높아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연간 성장률이 아마도 2%는 훨씬 넘을 것 같고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계산으로 봤었을 때 실질 성장률이 3% 정도 나온다. 네. 자, 여기에 인플레이션 2.5를 집어넣으면 5.5%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명목 성장률 5.5% 시대가 아마 앞으로 2년은 이어진다, 최소.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이제 AI가 얼마나 역할을 해줄 건가에 대해서는 계속 책값을 하셔야 되고 그 책값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가 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종목도 있잖아요. 미국 빅테크 관련주들. 네. 그 여력을 좀 알려주세요. 상승 여력. 네. 예, 우선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서 저희는 큰 그림.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네. 예, 지금 계속해서 이 AI 사이클이 들어올 때는 성장을 하는 기업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80%는 투자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네네. 드리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한국 투자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투자 비중을 저희는 12%를 가져가는 거니까 거의 6배를 가져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가져간다고 얘기해 드리고 그게 바로 반도체와 그 전기차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이 AI 관련주들 중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S&P 500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네. 저희가 이제 연말까지 얼마까지 갈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냐면 말씀드린 대로 5,700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13.6%이 상승률이 나오는 건 뭐냐면요. 지금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S&P 500에 대해서 개별 종목들 500개 기업에 대해서 전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목표가가 있을 거죠. 그 목표가를 다 합산한 숫자가 S&P 500이 13.6% 올라야 된다. 요 숫자입니다. 근데 왼쪽을 보시면 이게 IT예요. 합산해 보니까 16.3%니까 더 많이 올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성장주를 85% 가져가고 가치주 15%를 가져가요. 이거는 워런 버핏님의 벅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대형 기술주 플러스 알파 그리고 또 전기차와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최근 보시면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여요. 암젠 같은 종목이 튀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AI와 연결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쪽에 대한 투자도 하셔야 되겠고 또 AI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도 봐야 되는데 네네. 어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종목 선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종목만 잘 골라내시면 성장성이 두 자릿수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발견이 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고 그래서 지금 대형 기술주 매력도를 점검해 본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은 저희는 여전히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또 테슬라 네.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최근 외국인들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너무 많이 오른 탓인지 좀 숨고르기 장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0.2%포인트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그래도 2,700선은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0.21% 플러스권 2,74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6% 강세 흐름으로 872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 증권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354억 원 팔자세 연출 중이고요.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 우익, 개인이 187억 원, 기관이 35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19억 원어치 팔자세 연출 중이고요. 기관이 9억 원 소폭의 매도 우익, 개인만이 홀로 280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시죠. 오늘 HD 현대 마린솔루션 상장 이슈로 해운 업종 상승률 가장 상단에 올라와 있고요. 손해보험과 식품주도 플러스권입니다. 반면에 어제 많이 올랐던 반도체단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률이 가장 크고요. 전자장비와 기기, 철강 섹터도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 시세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료주 올라갑니다.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80년 만에 홍수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대두 관련주를 필두로 식품주가 오르다 보니 사료주도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연출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미래생명자원이 13.5% 시세를 내며 5,49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탑이 1.2%, 한일사료가 4.3% 올라가면서 5,340원 선 지나갑니다. 대주산업이 1%대, 고려산업 2%대 강세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기자재 섹터, HD 현대 마린솔루션 상장으로 관련 업종에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코스피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해서 37.65%, 한 40% 정도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 첫날 주가 상승 제한폭인 이른바 따따블이죠. 공모가 대비 4배 상승과는 격차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37.65% 급등, 거래가 11만 4,900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 기자재 섹터에서는 세진중공업이 3.57%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6,980원. 그리고 삼영 ENC는 1.4% 약세고요. 상상 인더스트리 지금 7.82% 올라갑니다. 2,335원. 태웅은 0.92%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2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흐름 좋습니다. 넷마블이 글로벌 사전 등록자 1,500만 명을 돌파한 기대작이죠.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오늘 첫 선을 보이는데요. 기대감에 이 시각 현재 4.6% 오름세로 6만 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쿠키런 킹덤 효과에 힘입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81억 원 기록하면서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또 이 밖에 위메이드 맥스가 2.27% 강세 흐름 11,260원 선 지나가고요. 위메이드도 1.35% 올라가면서 48,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크래프톤이 1.5%, 카카오게임즈가 1.13% 상승세 시연 중입니다. 마지막은 은행주입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 여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자 은행주가 오늘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주 중에서는 제주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1%대 강세 흐름 연출 중인데요. 제주은행이 1.41% 올라가면서 13,700원, 하나금융지주가 1.5% 상승세로 59,000원, KB금융이 2%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75,400원 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1.84% 플러스권으로 47,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BNK금융지주는 0.12% 플러스권으로 8,4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좀 장 초반부터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에셋 이영진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애플의 신제품 공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신형 아이패드에 괴물칩이라고 불리는 M4 칩이 탑재가 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발표 내용 중에 좀 투자 포인트 잡을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애플이 태블릿 회복을 위해서 2년 만에 아이패드 새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에 자체 개발한 M4 칩을 탑재하면서 애플의 인공지능 AI 기기 전략을 가능화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M4 칩이 M2보다 CPU가 50%나 빠르고 그래픽 엔진은 4배가 빠르며 AI를 위한 강력한 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M4 칩이 어떤 AI 기능을 보여줄지 다음 달 연내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할 때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애플의 주가가 부각되는 과정에서 리노공업이라든지 BH, LG이노텍, 하이비전 시스템과 같은 애플향 기업들의 모멘텀 부각 과정과 AI 관련 섹터, 특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추가적인 훈풍을 불러일으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애플의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OLED 업체들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관련주 중에서 눈여겨볼 종목 그리고 탑픽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이번 애플의 AI 첫 모델 성능이 입증이 된다면 향후에 맥북이라든지 아이맥 등의 차기 신제품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공존을 해서 현재 8세대 OLED 양산 라인업에 위치해 있는 K-디스플레이 기업들까지 모두 기대감이 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겠는데요. 8세대 OLED 라인업에서 가장 중요한 증착 장비는 그동안 일본의 캐논토키 기업의 장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희 시스템이 BOE의 8.6세대 OLED 증착기 최종 공급사로 낙찰 소식이 나왔던 만큼 주가가 급부상을 했는데 올해 중국에서 차이나스타나 비전 옥소와 같은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IT용 8세대 OLED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또 들리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캐논토키 장비를 이미 사용한다고 했지만 공동 개발한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향후 8세대 OLED에 투자를 하면 선희 시스템 증착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일텍은 선희 시스템의 지분 47.46%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총 가치를 봤을 때 1천억 원에 비해서 현재 저평가된 구간에 주가가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해당 기업들은 주가가 눌림목이 형성될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손꼽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의 흐름 연출 중이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글로벌 증시는 긴축 부담이 완화되면서 환율이 1,450원에서 60원대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 하락세로 인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는 과정이겠습니다. 5월 초 FOMC 일정 이후에 금주는 주요 이벤트는 부재한 상황이라서 개별 섹터, 개별 종목이 부각되는 종목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겠고요. 특히 환율 안정세에 따른 수급 유입 섹터들, 성장주 쪽에서는 역시나 반도체 섹터를 포함해서 또 폴더블 섹터는 7월에 갤럭시 Z 폴드 플립 6도 공개될 예정이고요. 또 아이폰도 2026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히는 만큼 이렇게 주요 일정이 있는 섹터들까지 미리 일정을 체크하셔서 선택적으로 대응하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백세미나 재무설계사님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원자재와 관련된 소식 가져오셨나요?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알루미늄 관세 전쟁으로 번지면서 알루미늄 가격뿐만 아니라 관련 ETF 수익률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자재 알루미늄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보고하면서 최근 알루미늄 가격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현재 흐름은 어떤가요? 네, 알루미늄은 2월부터 계속 상승세를 타다 지난달 최고점인 2,669달러를 찍고 5월 7일 2,569.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에브리띵 랠리가 올 초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금, 구리, 알루미늄 등 필수 원자재 가격은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비철금속으로 꼽히는 알루미늄의 가격은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연초 대비 약 10% 이상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뭐 우리도 알루미늄이라면 좀 수출 품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여기저기 이제 관세를 또 부과하고 있고 중국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나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고율 관세는 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산 알루미늄에 미국은 중국과 다르게 2%대 관세 부과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제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기업의 경우 알맥 0%, 신양 2.42%로 덤핑 마진을 산정했고 상무부 조사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8개 기업에는 43.56%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비 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에 대한 덤핑 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었고 중국은 4.91%에서 376.85%로 관세 부담이 가장 높았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기존의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물을 사용하던 테슬라 등 미국 전기차 회사들과 멕시코 등으로부터 공급받던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알루미늄 압출 및 관련 소재 부품 전문 기업 알맥으로 공급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 반사 이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 구리, 유가 랠리에 편승하지 못한 투자자들 자금이 지금 이제 알루미늄 투자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관련 종목이라든지 ETF 수익률 상황은 어떤가요? 네,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알루미늄 관세 전쟁으로 번지면서 알루미늄 ETF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금속 선물은 최근 3개월간 약 12% 상승했고 알루미늄 ETF인 USCF 알루미늄 스트래티지도 같은 기간 3%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한 발빠른 중화 개미들은 중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중국 알루미늄에 직접 투자를 해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중국 알루미늄은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으로 수익률은 올 들어 30%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최대 알루미늄 소비국인 이제 중국에서 제조업 경기가 최근에 뭐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덕분에 뭐 알루미늄 가격 상승세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제조업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가 2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하며 2분기 첫 번째 경기 선행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PMI 수치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위축 국면이라는 뜻인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4월 제조업 PMI가 50.4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전월에 비하면 0.4포인트 떨어져 다소 위축된 것은 불안 요인인데요. 시장 예상치인 50.3은 넘어선 수치로 약 1년 만에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건을 사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혹하는 마음에 샀을 때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이제 반품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대출은 어떨까요? 대출을 받았는데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받자마자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이 있다면 취소하거나 갈아타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은행에 문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당연히 안 되겠지 하는 마음에 포기한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청약, 철회권 덕분인데요.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시죠.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게 대출 청약 철회권? 네, 맞습니다. 이게 벌써 나온 지가 3년이나 됐던데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처음 듣습니다. 네,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나온 대출 청약 철회권이라는 제도인데요. 이 대출 청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자유롭게 나는 계약을 철회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 이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나는 갑자기 돈이 필요 없게 됐어. 대출을 받았는데 그래도 철회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분들 많으세요. 더 낮은 금리의 은행을 발견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미 대출을 했는데 더 낮은 은행이 있어. 그러면 철회할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본 분은 그냥 기분이 나빠서 은행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철회하신 분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약 자체를 그냥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요. 이 대출 청약 철회권은 대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네, 그런데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에 기간을 조금 늘려주는 그런 금융기관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철회를 하냐면 서면이나 이메일, 전화, 영업점을 방문을 해서 철회 의사를 표시를 하면 되고요. 이 철회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출 원금 당연히 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자라든지 이제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지세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저당권 설정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 설정 비용을 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약 철회가 나올지 아니면 중도 상환이 나올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어느 정도길래요? 그 저당권 설정 비용이? 저당권 설정 비용이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를 빌리면 0.6%라서 60만 원 정도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통 1억을 빌리면 괜찮은데 뭐 한 3억을 빌렸다. 그럼 180만 원이잖아요. 368. 네, 그래서 쉽게 철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청약 철회를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철회하고 싶으면 이제 10살, 그러니까 2주 안에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빠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청약 철회를 신청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은행에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청약 철회 뭐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앱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철회 의사를 밝히고 은행에다가 모든 부대 비용과 대출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관련 정보를 5 영업일 이내에 삭제를 하게 되고요. 소비자의 신용 점수나 내부 등급은 대출 이전의 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출을 하면 설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설정 이력이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설정을 했다가 뭐 말소를 했다 해서 뭐 현재 이력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말소 이력을 띄게 되면 거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력까지 지울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네, 일부 은행에서는 이제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악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 철회를 한 달 이내에 2번 이상 한 고객에게는 여러 가지로 뭐 제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설명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신규 대출, 만기 연장,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이제 대출뿐 아니라 이제 금융 상품이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 말씀인데 네. 보통 이 청약 철회 신청하면은 뭐 잘 받아들이지는 편입니까? 그럼요. 네, 이거는 이제 당연히 뭐 법률적으로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에서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통계를 보면 3년 동안 이제 이 금소법이 시행된 지가 3년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3년 동안의 환불액이 14조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융 소비자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환불을 해드린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철회 건수도 495만 건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신청이 수용이 됐고요. 인터넷 전문 은행 3사 같은 경우는 100% 예,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건별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은행권이 제일 신청 금액이 높죠. 그래서 11조 7천억 원 정도가 가장 많고요. 이 이제 점점 홍보도 됐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그런지 매년 신청 건수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철회권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하고 모든 금융 상품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청약 철회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고령, 그러니까 연세가 좀 높으신 예. 금융 소비자들한테도 좀 더 이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어느 은행이 더 잘해줬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데이터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제 뭐 그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민은행, 농협은행 같은 게 100% 수용을 했고 뭐 다른 은행은 조금 떨어지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법적으로 안 해주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유를 따진다라고 하면 그 소비자가 처음에 이제 대출 철회를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마음이 변심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반품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예, 예, 해서 변심을 해서 이제 취소를 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철회를 하면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돌려주지 못해서 승인이 안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10살 이내에 꼭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해서 수용이 안 됐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수용률은 뭐 일부러 안 해준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간 안에 신청을 하시면 거의 다 수용이 됩니다. 그러네요. 아니, 통상적으로 이게 대표님 그 대출 받고 나면은 원리금 그냥 돈 생기는 대로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네. 대출이 그렇진 않나요? 그러셔도 되죠. 내가 그냥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를 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부분을 조금 따져보는 게 좋고요. 뭐 돈이 뭐 매달 얼마씩 갚아도 되는 분도 있지만 갑자기 목돈이 들어와서 내가 돈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유리한지는 조금 따져보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상환을 하는 게 나은지 청약 철회를 하는 게 나은지
가지 조금 비교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청약철에는요 아예 대출 계약 자체가 그냥 취소되는 거예요. 예. 무효화되는 예. 거고요. 그 중도 상환은 대출을 빌렸다가 갚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력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서는요, 청약철에는 그냥 은행에서 냈던 그 발생한 비용을 돌려주면 되는 예. 것이고, 이 중도 상환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는 약간의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네. 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다른 데서 돈을 벌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회비용까지 들어간 게 중도 상환 수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청약 철회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그런 경향이 더 많고요. 하지만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네. 조금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일 네, 때? 예를 들면 내가 대출을 했던 은행이 너무나 운이 좋게 예.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은행이다. 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큰 비용의 저당권 설정 비용을 내가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해당 은행에서 다 지불을 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중도 상환이 유리한지 아니면 대출 청약 철회가 유리한지는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 점수 면에서는 네. 어찌 보면 중도 상환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신용 점수에서는요, 잘 빌리고 잘 갚으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요? 근데 청약 철회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이기 때문에 신용 점수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래요? 예. 중도 상환 같은 경우는 금융거래 이력이 전혀 없던 분이 내가 대출을 했다가 잘 갚은 그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신용평가 기관에서 그 모형별에서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획일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자체가 다 청약 철회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철회가 안 되는 곳은 어딘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든 금융기관에서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이게 이제 금소법에 영향을 받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그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적용이 되긴 하는데 네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 대형 대부 업체에서는 당연히 적용이 돼서 대출 금액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소법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부 규정으로 뭐 일정 수준이 넘으면 철회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카드사에서는 단기 카드 대출인 경우에 현금 서비스, 뭐 리볼빙, 리스, 할부금융, 증권 담보 대출 등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제 카드 회사에서도 장기로 대출을 하는 게 있어요. 카드론이라고 하죠. 예. 예, 그런 경우는 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전에 항상 설명을 잘 듣고 또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김 대표님 설명 듣다 보니까 제일 청약 철회권에서 아쉬운 게 2주 안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 네. 급하게 대출은 받았는데 네. 한 2주 안에 이제 뭐 대출 받을 만한 상황에 해결될 만한 돈이 생겼든지 네. 아니면 기분이 나빴든지. 네. 근데 생각보다는 네. 그래도 뭐 400 몇십만 명 그동안에 이용하셨다니까 많이들 이용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 모르는 분도 많았고 네. 또 지난 3년 동안 철회권 활용한 연령층이 주로 젊은 분들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청약 철회권을 예. 활용하신 분들이 그 젊은 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살펴보면 한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보대출을 청약 철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대출은 청약 철회가 좀 용이하잖아요. 그런데 연령별로 사실 60대 이상인 분들이 신용대출을 받는다. 네. 조금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신용대출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정보에도 훨씬 더 빠르고 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청약 철회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의 어두운 부분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60대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 고령자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정보에 어둡고
기동력이 좀 떨어지시고요. 순발력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몸이 아픈 분들도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대출을 이제 신청을 할 때 연락이 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양원으로 와주면 안 되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제 요양원에서 대출 신청을 했는데 다시 취소까지 하려면 너무 어려울 수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입원을 하신 분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앱이라든지 비대면 서비스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젊은 층한테는 참 네, 맞습니다. 익숙한 서비스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고령층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다 어려운 보니까 정도가 아니고 짜증나요. 하다 보면 짜증나요. 짜증나. 뭐가 하다 이렇게 보면. 많아, 할 게 많아. 할 게 그렇죠. 많고. 예. 네, 뭐 그래서 그러다 뭐 보니까 안 넘어가고 막 뭐 이런 자꾸 경우도. 뭐 인정번호 오고 뭐 그래서 이제 자제분들한테 또 물어보면 자제분들대로 또 바쁘고 바쁘기보다도 이제 무시하죠 그때부터.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고령 그 사용자들을 위해서 청약 철회권 기간 자체를 더 늘리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실제로 지금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부 캐피탈사의 그 약관을 제가 읽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70세 이상은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은행은 14일 이내잖아요. 근데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30일로 기간을 연장을 해준 거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앱으로 이렇게 하기도 되게 어렵고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영업점에 가서 신청을 하고 싶은데 몸도 아픈고 또 영업점이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요. 예. 폐쇄가 많이 돼서 근처에 있는 은행을 가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철회 가능 기간을 조금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좀 유연하게 판단을 해준다라고 하면 고령 소비자들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금감원도 실제로 이런 고령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금융 회사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를 반영을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금융 소비자들도 활용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제는 뭘 이렇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아니면 뭐 금융기관 등등에서 뭘 해도 좀 고령자들 좀 네. 감안해 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예, 좀 많이 예. 혜택을 주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예. 네. 날이 자꾸 있다. 뭐 젊은 사람들 하듯이 다 알아서 하겠거니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진짜 영업점 많이 줄었어요. 네. 많이 줄었고 또 가보면은 또 시내 중심가에 있는 좀 한가한 데는 가면 바로바로 서비스를 받는데 또 사람 많은 데는 가면은 번호표 뽑고 한참을 또 네. 한참 기다려야 되고 또 예. 이제 갔는데 뭐 서류 하나가 없으면 다시 오라. 또 예.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또 우리 대출 전문가이신 우리 김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요새 어쨌거나 고금리 환경이지만 대출 갈아타기가 예전보다는 쉬워졌고 네. 또 정책 대출도 늘고 있고 뭐 조건 맞으면 조금이라도 더 이제 저렴한 이자로 이렇게 갈아타고 싶은데 네. 자, 요 이제 뭐 대출 없이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고 요 이자를 좀 아낄 수 있는 팁, 네. 뭐 아낌없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정말 대출이자 너무 줄이고 싶어 합니다. 예. 저도 줄이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대출 이자를 줄이는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비교를 하셔야겠죠. 예. 어떤 상품이 좋을지 비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에 집을 굉장히 많이 사셨어요. 네, 실제로. 2019년에? 네, 그때가 네, 많이 네. 사셨던 네.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5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5년 동안은 그동안 고정금리였어요. 고정금리. 네, 그래서 2%의 금리를 쓰고 있었던 분이 이제 그동안의 그 금리 상승은 이제 불 건너 남의 구경이었는데 예, 멀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본인한테 닥친 거예요. 변동금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변동금리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한테도 이제 고정금리를 선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고정금리로 돌아가게 되는 지금 거죠. 현재 고정금리로? 네, 예, 그래서 예전에 2%의 그런 혜택을 누리던 분들이 지금 다 5% 중반으로 금리가 바뀝니다. 네. 예, 변동금리가 굉장히 높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빨리 대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을 충분히 비교를 하시고요. 가장 싼 은행을 찾아서 뭐 대출 비교 플랫폼도 있고 또 뭐 지인이라든지 은행을 방문을 해서 가장 저렴한 금리로 얼른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플랫폼 좀 알려주십시오. 뭐 네이버도 있고 뭐 토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모든 금융기관이 그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한 군데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예. 몇 군데 하시고 또 은행도 방문해 보시고 어. 한 번 결정이 정말 오랫동안의 네. 나의 이자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대환을 받으려고 하는데 본인이 뭐 소득이 낮거나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정책 상품이 굉장히 좋은 예.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버팀목 전세 같은 경우로 갈아탈 수 있는 분들은 정책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조언을 드리고요. 요즘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상품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또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 꼼꼼하게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내 이자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신용 점수도 좋게 만든다면 신용 점수가 올라가면 금리 혜택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 영업점 가서 직원한테 요즘 나온 정책 대출 가운데 뭐 제가 이렇게 해볼 만한 게 뭐 있나 이런 거 물어보고 상담하는 그럼요. 거 네, 물어보시면 민폐 됩니다.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은행 아니에요. 직원들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사업자 대출 좋아합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국인 보니까 현물에서는 팔고 있는데 선물에서는 이미 또 4,400계약 넘게 매수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 또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 보합권 좀 답답하네요. 예, 보합권이고 일본은 좀 약한데 이따 중국하고 홍콩 한번 보시죠. 뭐.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